그러니까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다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이 두 나라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두 나라 사이의 만남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측은 원칙적으로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무급 양자협의를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과 시기는 일본 측에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국제공조 방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하는 거를 알면은 또 상대도 준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말을 아끼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달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전이냐 수습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경우에 오히려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가 진행되는 데 따라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자 도리어 일본의 규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에서는 우리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국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좀 대화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 문제 해결의 속도도 강조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률까지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가 발생을 하면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기업의 차원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양국이 서로 그 소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저쪽에서는 의사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재계 총수 간 회동 대신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한 배경은 뭔지 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행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일본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조언을 얻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자기 이익하고 자기 기업의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샘물 판다고 뭔가 타진을 하고 전망이나 앞으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인지. 근데 앞으로 이제 실제 시행 시기는 8월 1일이란 말이죠. 한 달 시간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을 겁니다. 니혼게이자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 부회장이 거래처 기업 고위급을 만나 재료 조달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이외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공장으로부터 불화수소 등을 우회적으로 공급받으려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리지스트나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 한두 번 쓰이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사용되는 재료들이거든요. 칩 하나를 만들 때 생산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재고가 많더라도 화학물질의 특성 탓에 제품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은 3, 4개월 남짓. 이 부회장이 직접 조기의 사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만남에 맞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렇게 정부도 기업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분쟁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요 소재와 부품을 상당수 일본에 의존하면서 대일 무역 누적 적자 700조 원이 우리가 처한 현 주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똥이 금융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최악의 실적을 낸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 비메모리 분야의 세계 1등을 선포합니다.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등의 13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파운드리 1위 달성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최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포토 레지스트 소재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국내 업체들의 일본산 의존도도 90%가 넘어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높은 대일 무역 의존도에 올 상반기만 소재 부품에서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8천억 원가량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에서 한 해도 흑자를 거둔 적이 없었는데 국교 정상화된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4년간 적자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700조 원을 넘습니다. 주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간에 이번 사태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분위기에 일본이 산업뿐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경제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본계 은행이 국내 기업 등에 대출해준 금액은 18조 원 가량인데 이들이 자금 회수에 나설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설령 일본이 자금을 회수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현지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들과 은행들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오는 18일이 한일 무역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 18일인지 이에 대한 전후 관계를 알기 위해 시계를 좀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13년 넘게 끌어왔던 1차 소송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는데요. 관련된 2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해 줄곧 반발하던 일본은 올해 5월 중재위원회를 열자는 제안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지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다시 등장합니다.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 지원 등 전쟁 관련 배상을 하는 대신에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라는 내용의 협정인데요. 대법원은 당시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역시 강제징용 피해도 부인했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제안한 중재위원회는 이 협정 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먼저 한쪽이 중재위원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30일 안에 양국이 중재위원을 뽑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위원 선정이 불발되면 위원 대신 중재를 맡을 아예 제3국을 선정하는 두 번째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30일 안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오는 18일이 바로 일본의 두 번째 요청이 끝나는 기한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각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3국 중재로 넘어가서 일본의 입김에 맞서는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는 18일까지 우리도 또 일본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정노조가 내일로 예고됐던 집배원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노조가 결국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요? 네, 우정노조 측은 오늘 오후 4시 반에 광화문 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중재안을 수용해 총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중재안을 보면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총 988명의 인력 증원, 10kg 초과소포 영업 목표 폐지, 내년 농어촌 지역부터 주 5일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입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에선 인력 증원과 토요일 배달 중단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동우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고 총파업 시 국민 불편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중재안이 당초 노조가 주장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데 반발은 없습니까? 네, 우정노조 측은 당초 오늘 오전에 파업 돌입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부 지역본부와 일선 우체국 지부장들 사이에 수용해선 안 된다며 반발이 컸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내부 논의를 더 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총파업 철회 발표가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내부 논의에선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우체국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2%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환율도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에 더해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나라 안팎의 악재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전일 거래일 대비 2.2% 떨어진 2064.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2.7%, SK하이닉스는 1.46% 하락하는 등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 3.67% 하락하면서 67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반도체 사업의 핵심 소재를 겨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이 10개월 만에 3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제 보복 조치가 금융 쪽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걱정이 다분히 반영이 된 걸로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IT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들이 좀 생기면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호조세를 보인 것도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순항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제 달러가 추가적인 좀 강세를 이어갔고요.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가 나왔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11원 60전 넘게 하락하면서 1,18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김현미 장관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김현미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에 구체적인 적용 방법까지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에 열린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고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김현미 장관의 오늘 발언은 사실상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탠 뒤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제한됩니다. 즉 분양가를 낮춰서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자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내려가면 민간의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김현미 장관의 오늘 발언 의미와 또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나요? 네, 일단은 그 2017년 9월에 관련 규정이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 세 가지 외에 새로 이제 분양 가격 흐름이 더해졌는데요. 예.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이 더해지면서 상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좀 복잡하죠. 그 A, B, C, D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A, C, D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서는 A 그리고 B, C, D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은 바로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뭐 좀 제도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가 이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는 모두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 전역과 지방의 일부 지역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거는 무엇보다도 분양 가격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년간 그 서울에 있는 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2.54% 평균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값이 1.9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높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그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을 추진 중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후분양을 하더라도 이 분양가 상한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공고를 내기 전인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김현미 장관 발언대로 이 상한제가 확대 적용이 실제로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분양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아파트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신규 분양단지로 몰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이른바 그 로또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무주택자들이 많이 몰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강남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값을 낮추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반면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받을 수 이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때문에 사업을 아예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등 주요 도심권의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작용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지 또 임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훤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되던 각종 부동산 관련 자료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월세는 국세청,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등기자료는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별도로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 임대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정보를 훤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세청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인별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 임대소득 통합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에는 국토부의 임대차 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자료, 행안부와 법원의 자료까지 총 망라돼 다주택자나 임대소득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상당수 임대소득자들의 세원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실제 과세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를 받을 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도 그간 덩달아서 늘어왔는데요. 지난달 이 실업급여 증가가 주춤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지난달 실업급여 증가세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지난달에는 5월 달보다 1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5월까지만 해도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이 됐는데 그나마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보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53만 명 증가한 것은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이후 가장 큰 건데요.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가입자 확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의 성능과 사용 시간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어느 제품의 성능이 우수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위 8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 성능과 소음, 사용 시간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커피 믹스를 쏟았을 때처럼 약한 오염 청소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달걀 노른자를 12시간 이상 방치한 찌든 오염원 제거엔 친일차업과 오토싱, 카스 등 5개 제품만 우수 평가를 받았고 경성오토비스와 한경희 생활과학 등 나머지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일산업과 오토싱, 카스 3개 제품은 소음도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반대로 한경희 생활과학 등 2개 제품은 소음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제품이 무선으로 작동하니까 사용 시간, 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킨 후 연속 사용 시간은 제품 간 최대 3.5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경희 생활과학 제품이 1시간 38분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경성오토비스와 카스 등 2개 제품은 사용 시간이 30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전 시간 역시 제품별로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경성오토비스 제품의 충전 시간이 1시간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휴스톰은 3시간 반까지 걸렸습니다. 한편 안전성 평가에서는 8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노출에도 한국의 경제적, 재정적 기초 체력이 매우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3번째로 높은 AA2로 올린 뒤 3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이 상여금 지급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2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금을 반으로 나누어 매달 준다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안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만 버티면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서울이 28도를 보이는 등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도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3도, 수원과 춘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광주와 전주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수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전국에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